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방재활의학의 침술요법을 담당하게 된 대관이대학교 양두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재활의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질병의 상태를 건강한 최선의 상태로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방재활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방법으로 침, 뜸, 부항, 약침, 추나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방재활의학은 이러한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재활치료를 하여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시켜 질병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방재활의학의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라고 하는 척추와 관절에서 오는 통증성 질환, 마비 질환, 비만 관련 질환, 그리고 체형 및 자세와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경추에서 골반에 이르는 척추와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각종 관절까지 근골격계 구성요소인 척추체, 근육, 신경, 인대, 추간판, 척수 등의 다양한 내외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국소 또는 전신적으로 병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선천적 또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하여 척추 만곡에 이상이 나타나거나 내장기성 요인 및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능 저하 등의 병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마비질환은 신경계나 근육의 장애에 의한 운동 기능의 상실 혹은 감각 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만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과다 섭취되거나 섭취된 에너지보다 소비가 부족하여 초래되는 에너지 불균형 상태이며 호르몬의 변화, 유전, 정신,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성인병과의 높은 연관성 때문에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형과 자세는 인간의 척수는 정상적인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반신의 골격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골반의 중립 상태에서 복부와 체간, 골반 이하의 하지가 올바른 정렬이 되어야 전신적 기혈 흐름이 좋아져 건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 굽었다든지 늘어났다든지 하는 등의 자세의 불균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몸은 이러한 불균형을 견디지 못하고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불균형적인 체형과 자세를 교정하여 전신적 기혈순환을 좋아지도록 해줍니다. 이제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방재활의학에서 다루는 치료 대상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의 주제는 침술에 대한 강의이며 다른 질환 파트에서 이미 다루었거나 다루게 될 내용이 중복되므로 척추와 관절의 수술 후 재활, 관절의 염좌나 골절 후 깁스 등으로 고정한 후 재활에 있어서의 침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한방재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척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골절. 이러한 질환들은 초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상태가 심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질환입니다. 디스크 질환은 허리에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유명하고 보편적인 질환입니다. 어떤 힘을 받으면서 뒤, 옆 등으로 빠져나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어떤 힘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순간적으로 큰 힘이 주어졌을 때, 즉 무거운 것을 들거나 척추의 급격한 굴곡이나 회전, 측굴 등이 이루어졌을 때라든지 교통사고 등으로 외부 충격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크가 갑자기 약한 쪽으로 빠져나오거나 흘러나와서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큰 힘이 주어졌을 때만 디스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척추에 역학적으로 잘못된 작은 힘이 장시간 가해졌을 때도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힘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이나 허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퇴행성 디스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반복적으로 본다든지 몸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척추 디스크의 한쪽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어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자극되면 허리가 아플 수 있고 신경근이 자극되어 그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팔이나 다리의 신경분절을 따라서 저리고 감각이 저하될 수도 있고 힘도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디스크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척추 퇴행성 질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퇴행성 디스크를 만드는 좋지 않은 동작들, 그리고 좋지 않은 자세들이 척추의 앞뒤로 누적되고 척추의 구조물들의 변화를 일으켜서 황색인대, 후관절 등에도 빠른 변화를 일으켜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고 기능을 잃어가는 방향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퇴행성 디스크 등의 척추 질환이 없는 상태로 평생 동안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 진행 정도를 늦춰서 큰 불편함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환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이지요. 그리고 척추 정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보통은 척추 분리증과 같이 동반되어서 발생되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점점 진행되어 협착증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척추골절. 척추골절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등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주로 발생되고요. 심한 골다공증을 가진 노인들에 있어서는 넘어졌을 때 가장 많이 발생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도 발생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은 아주 심한 상황이 아닐 때는 비수술적인 방법들로 치료를 시도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한다면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수술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수술을 질병 부위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전방에서 접근하는가, 후방에서 접근하는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추는 전방, 후방 모두 가능하지만 요추는 보통 후방 접근 위주로 수술합니다. 전방 접근은 복부로 접근한다는 말인데 복부에서는 다양한 중요한 장부들이 많아서 힘들고 후유증도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접근 위주로 하게 됩니다. 수술법도 매우 다양한데요. 라미넥토미, 척추뼈 뒤쪽 뼈를 잘라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어서 척추관의 공간을 약간 더 확보한다든지 관절경이나 내시경 등을 사용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라미노플라스티, 후궁을 잘라서 뼈를 열어서 좁아져 있는 척추관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디섹토미,
신경을 누르고 있는 튀어나온 디스크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퓨전, 한 분절 이상의 척추들이 불안정할 때 뒤쪽을 고정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버터브로 플라스티, 척추가 골절되었을 때 부러진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뼈 뒤쪽에서 구멍을 뚫어서 의료용 시멘트를 부러진 곳에 넣어서 단단하게 해주는 방법. 척추뼈가 많이 무너져 있으면 척추뼈 속에 풍선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척추 높이를 회복해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척추 수술 후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단 수술 후 재활 치료는 한의학의 역사로 보았을 때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치료입니다. 질병의 외과적인 수술을 고대 동양에서도 가끔 시행했지만 무엇보다 한의학의 기본적인 치료는 한약과 침이 위주였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로서 발달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양의학이 과학 문명의 도움으로 급속히 발달하였고 외과적인 수술 또한 급격히 발달하면서 수술에 대한 효과 및 안정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술 후 재활과 관리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수술 후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술 후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해당 부위의 기능이 정상과 비교했을 때 최대한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이미 심각했거나 수술하기 전에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었다면 정상인에 가깝게 회복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수술 후 결과를 최대한 도출해내려고 한다면 최선의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수술 후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학적 방법 중 침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요. 먼저 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침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해당 부위의 염증, 세균 감염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부를 뚫는 침 치료는 수술 후 초기에는 외부 감염을 일으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조기 염증이 많고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시기에는 서양의학적인 양약, 주사제 등으로 수술로 인한 감염에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고 병소 부위의 침 치료보다는 먼 곳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기혈을 순환시켜주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염증, 세균 감염 등의 위험 시기가 지나게 된다면 이제 ROM 운동 등을 비롯해서 수술 부위의 염증을 통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때 침술이 매우 효과적으로 도움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되냐고요? 수술 후 재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착 등으로 인해서 해당 부위가 붓고 순환이 떨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유착은 병소 부위에 조직 손상이 발생되는 부위에 나타나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유착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유착의 문제성 때문에 수술도 피부를 크게 절개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행했던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관절경, 미세현미경 등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작게 절제하고 최대한 적게 손을 대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어쨌든 침치료는 해당 수술 부위의 기혈순환을 좋게 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유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침 치료에 대한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 손이나 발에 멀리 침을 놓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 주변으로 침을 놓아서 치료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염증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기간에는 외부에서 침과 같은 침습적인 자극이 수술 부위의 염증을 자극할 수 있으며 외부의 세균 감염에 취약해진 때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침 치료 시기를 어떻게 잡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염증이 가라앉고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지난 시기, 이때 치료하시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외적인 증상으로 보았을 때는 빨갛고 열이 나고 붓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통증, 이런 증상이 해당 부위에 염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서 침 치료를 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항생제, 항염증제를 충분히 복용하여 혈액 검사상으로 안정되고 해당 부위에 추가적인 염증 소견이나 악화 소견이 없는 상태에 이 시기부터 조금씩 침 치료를 하시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수술을 위해서 피부를 절개한 곳보다는 그 주변 근육, 혈자리들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경추 수술 후 재활을 위한 침 치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후 재활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은 최근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 재활치료도 재활치료 혈자리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십이경락과 동맥, 임맥을 중심으로 몸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나가는 경락이 막혀서 기혈순환이 전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술 안 한 건강한 몸보다는 기혈순환이 저해될 수 있지만 수술한 부위에 영향을 주는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경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몸에 치료한다 생각하고 그에 해당되는 경혈에 침을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동맥의 혈자리가 3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맥은 척추에 분포하며 지나가는 대표적인 경맥입니다. 따라서 동맥의 기혈이 저체되면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 주변이 강직이 되고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나타나 있는 혈자리는 그 중에서도 경추 통증의 대표적인 혈자리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동맥에 분포되어 있는 경혈은 모두 척추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대추, 암운, 풍부혈입니다. 다음은 족태양 방광경과 관련된 혈자리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척추 주변의 근육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근육들 중에 척추와 가까운 근육들, 굴곡과 신전의 역할을 하는 근육들과 관계가 많습니다. 천주, 풍문, 대저가 여기에 해당되고 판상근, 승모근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며 굴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족소양 담경과 관련된 혈자리입니다. 족소양 담경은 몸의 측면과 관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추의 회전과 연관이 많습니다. 왕골, 풍지, 견정혈은 경추의 측면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승모근, 견갑근은 판상근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부위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침을 놓아서 수술 부위로 기혈을 끌어오게 하는 원위치열 혈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맥 중에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은 족태양 방광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골음 간경의 5가지 경맥이 합류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침을 놓게 되면 다른 곳의 기운을 끌어와서 동맥으로 흐르게 해줍니다. 즉, 척추로 에너지를 가게끔 해준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백회혈을 치료하면 좋고요. 그 다음은 족태암 방광경의 통천혈입니다. 동맥과 족태암 방광경이 기혈을 주고받을 때 백회혈과 통천 사이에서 기운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통천혈을 자극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후계와 중저입니다. 수태양 소장경과 수소양 삼처경은 경추의 회전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계와 중저가 각각 경맥의 오수혈 중 수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맥과 통하기 때문에 경추혈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족소양 담경의 양릉천, 현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족소양 담경이 경추의 측면과 관련이 많습니다. 따라서 양릉천, 현종의 자극이 위의 경추 측면의 기혈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승장입니다. 승장은 인맥의 혈자리입니다. 동맥은 몸의 뒤쪽, 인맥은 몸의 앞쪽의 정중선이지요.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맥과 동맥이 뚫려서 소통이 잘 돼야 몸의 기혈 흐름이 왕성해집니다. 옛날 중국의 무협 영화나 SF 영화, 마법을 쓰는 판타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몸에서 레이저를 발사하고 이런 초능력을 쓰잖아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인맥과 동맥이 잘 뚫려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어쨌든 승장혈은 인맥의 혈자리이기도 하지만 동맥뿐만 아니라 다른 경맥과도 연결되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몸 중앙의 기혈 흐름을 좋게 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동맥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추에서의 근위치열 자리입니다. 동맥 혈자리인 요행관입니다. 요행관은 허리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척추 디스크가 어디에 가장 많이 생깁니까? 바로 요추 4, 5번 자리입니다. 여기에 요양관이라는 혈자리가 그 사이에 있는데요. 동맥은 인체의 등에 있고 등의 혈자리는 모두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관은 인체 하부의 양기를 끌어오는 혈자리입니다. 따라서 척추 디스크, 협착증 등의 하지 증상에 발생되는 질환들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족태양 방광경의 혈자리들입니다. 허리에서의 족태양 방광경의 혈자리는 모두 척추의 기립근들 위에 있기 때문에 척추의 근육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수술 후 재활에 관하여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신수라는 혈자리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신수에서 말하는 신은 인체의 뼈를 주관하여 척추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이 활성화되면 척추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수는 한의학에서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요추의 원위치열하는 혈자리입니다. 족소양 담경의 혈자리들인 환도, 풍지, 양릉천, 현종입니다. 족소양 담경은 경추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인체의 측면의 질환과 관련이 많은 경락입니다. 보통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수술을 하게 될 때는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해서 수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고 난 후 다리가 저린다든지 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족소양 담경의 혈자리는 다리 측면으로 저렸던 사람이 수술을 한 후 다리 측면으로 계속 신경 증상이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말토모로 본다면 L5 라디큘로패시가 나타났던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환도열은 고관절의 혈자리이긴 하지만 중둔근과 연관되어 허리 질환과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허리를 굴신할 때 요추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고관절이 원활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원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환도혈 자극이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족태암 방광경의 혈자리들은 다리의 뒷면에 분포되어 있죠. 다리 뒤쪽이 저렸던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마톰상으로 S1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족양명위경의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하퇴의 전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L5 신경과 연관되어 볼 수도 있지만 족양명위경은 L4 신경근과 더 관계가 많습니다. 이제는 관절 수술 후 재활입니다. 관절 수술 후 재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관절 수술 후 재활의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이렇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수술 부위를 움직이지 않고 붓고 열나는 등의 관리 위주로 관찰하며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 다른 관절의 근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력 유지 운동을 하게 되고요.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고정되고 아물면 ROM 운동을 하게 되며 서서히 체중 지지를 하며 관절이 모든 방향에서 움직이게끔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체중 지지가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풀 ROM이 달성되면 수술 부위의 근력을 증진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재활 운동의 과정에서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커야 재활의 과정이 원활해지고 빠른 재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의 과정에서 ROM을 늘리는 운동을 할 때 아프다든지 발전이 더디게 되면 환자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의 재활을 도와주는 침술은 ROM 증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수술로 하여 다리 길이가 차이 난다든지 관절이 약간 더 돌아간다든지 하는 등의 인체의 역학적 변화가 몸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근육이 뭉치든지 몸이 틀어지든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침치료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절 수술 후 재활도 앞서 말씀드린 척추 수술 후 재활처럼 한의학에서 없었던 개념입니다. 따라서 치료하는 혈자리도 해당 부위의 질환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힘줄과 그에 연결된 근육 모두가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원위 치료보다는 수술 부위의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 위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힘줄로 변해서 관절 주변 뼈에 붙고 그 힘줄은 근육의 건강과 밀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모두 자극해 주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럼 한 부위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수술은 대부분 골반 쪽에서보다는 대퇴골두와 관련되어 대퇴골두, 대퇴경부, 대퇴간부 등 다양한 부분의 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골절된 후 자연유합을 기다리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절의 골절과는 달리 비수술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는 부위입니다.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교체할지 아니면 일부만 교체할지 나뉘게 되는데요. 상태가 심하고 대퇴골들을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고관절 전치환술을 하게 되고요. 대퇴골두가 살아있고 다른 부분도 심하지 않거나 깔끔하게 골절된 경우에는 철심을 받거나 옆에 덧대는 방법을 사용하여 원래 있는 뼈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술하기도 합니다. 먼저 수술한 부위 주변에 직접 놓는 치료 혈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바로 처음에 나오는 환도입니다. 환도는 고관절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족쇄안 담경과 족퇴안 방광경이 서로 모이는 곳으로 척추의 기운을 고관절로 흐를 수 있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혈자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척추의 질환에도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환도혈이 중요한 것은 근육학적으로도 중둔근이라는 근육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료입니다. 거료는 환도와 더불어서 족소양 담경의 경혈이지만 대퇴근막 장근의 근복 위에 있습니다. 이는 장골에 붙어서 고관절 대전자를 지나서 대퇴골 원위부에 부착되는 근육과 근막으로 대퇴근막 장근이 좋지 않으면 다리 옆으로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며 고관절이 내전되는 움직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변입니다. 질변은 족퇴항 방광경의 경혈로 이상근과 매우 관련이 깊은 혈자리입니다. 좌골신경통이 나타났을 때 척추 디스크 질환을 많이 의심하지만 척추 디스크와의 관련성보다는 이상근의 밑을 지나가는 좌골신경이 눌리게 되어서 나타나는 이상근 증후군과 관계가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좋지 않으면 다리의 후측방의 저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척추의 디스크 질환으로 오인되기 쉬운 근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관절로 돌아와서 한의학적으로 고관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를 소개해드렸지만 그 외에도 근육학적으로 고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들,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상근, 쌍자근, 대퇴근막 장근, 장요근들도 같이 침자극 해주시면 좋습니다. TP라고 해서 트리거 포인트에 침을 놓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 위의 근복 어느 곳에 놓으셔도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고관절 수술 후 원위부에 놓는 혈자리입니다. 하지 고관절 수술은 다른 부위의 수술과 달리 사람에 따라서 수술 직후에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또한 수술 부위를 위로 하여서 옆으로 돌아놓는 것도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관절이 빠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누워있는 상태가 치료에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 부위 가까운 혈자리보다는 이와 같은 멀린 혈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자리를 살펴보면 속해 있는 경락이 족소양 담경, 족퇴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 족양명 위경, 족퇴음 비경의 경락입니다. 다리로 가는 모든 경락이 다리로 가는 모든 경락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인체 후면에 있는 족소양 담경의 경문을 제외하면 모두 바로 누워서 치료할 수 있는 혈자리들입니다. 경문은 신체의 원기를 주관하는 신장에 원기가 출입하는 곳으로 중요한 혈자리이긴 하나 안정이 필요한 시기가 지난 후에 근위치료 혈자리와 같이 치료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륜처는 인체의 근육이 모이는 곳으로 근육의 병적 증상과 운동이 잘 되지 않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누워있는 동안 하지 근육이 과도하게 빠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보, 구어도 족소양 담경으로 하지 측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족퇴암 방광경의 속골을 사용하여 하지 후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족소음 신경의 교신과 음곡은 하지의 내측, 족양명 위경의 비관은 대퇴직근 위에서 근육을 활성화하며 해계는 족관절을 활성화합니다. 족퇴음 비경의 태백은 대퇴와 종아리에 뼈가 쑤시고 아프거나 근육 경련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의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관절입니다. 슬관절의 수술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먼저 매니섹토미. 슬관절 질환하면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골의 이상입니다. 갑자기 무릎을 잘못 사용했다든지 과사용하게 되면 연골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연골이
지속적으로 관절에 자극을 주게 되면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아플 것이며, 무릎을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관절 사이에 너덜너덜한 연골이 끼게 되면 무릎이 펴지지 않게 되고 통증도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는 유형도 다양한데, 버켓 핸들 타입과 같은 경우에는 무릎 연골이 계속적으로 찢어지며 무릎이 잘 잠기고 통증도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덜너덜한 연골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무릎 관절 속을 볼 수 있는 관절경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수술 도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과 물을 빼내는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큰 수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릎의 슬관절 치환술입니다. 퇴행성 슬관절염은 아주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 질환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병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슬관절의 연골이 자꾸 닳아서 무너졌을 때, 통증이 계속 나타난다고 한다면 선택하는 수술입니다. 슬관절을 중심으로 위아래의 뼈를 깎아서 관절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물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큰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전방인대 십자인대 재건술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이것은 격렬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다가 갑자기 파열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환은 나이가 많고 무릎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젊은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스포츠를 하고 열심히 하고 싶을 경우에 재건술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슬개건이나 다른 곳에 힘줄을 조금 잘라와서 십자인대가 있던 곳에 위아래 뼈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 줍니다. 먼저 슬관절의 수술한 부위 주변에 직접 놓는 치료혈입니다. 먼저 첫 줄에 나와 있는 혈자리는 족양명 위경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족양명 위경의 경락은 무릎 앞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앞쪽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족양명 위경의 경락을 자극하면 좋은데요. 비관, 복토, 독비, 족삼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관, 복토, 양구는 대퇴직근과 관련된 혈자리이고, 독비는 슬개골이 있는 하단의 외측 부위에 해당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써놓진 않았지만 반대편 슬개골의 하단의 내측 부위에 내스란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슬관절 질환이 있는 분에게 독비와 내스란이라는 두 부위를 같이 자극하게 되면 슬관절 전면의 통증과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혈입니다. 위중은 족퇴환 방광경의 혈자리입니다. 족퇴환 방광경은 다리의 뒤쪽, 무릎의 뒤쪽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릎의 뒤쪽이 좋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양릉천입니다. 이 둘은 족소양 담경의 혈자리입니다. 족소양 담경은 다리의 측면을 지나갑니다. 특히 중독은 경골의 측면에 붙는 대퇴근막 장근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양릉천은 비골두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두 무릎의 외측이 좋지 않을 경우 침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릉천과 혈회입니다. 이 두 혈은 족퇴음 비경의 혈자리입니다. 족퇴음 비경은 슬관절의 내측을 지나갑니다. 따라서 슬관절의 내측에 증상이 있을 경우 치료할 수 있는 경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회는 대퇴사두근의 내측 관근 위에 있고요. 대퇴사두근의 발통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릉천은 거위발 힘줄 가까이 있어서 거위발 힘줄이 일으키는 질환들의 치료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슬관절을 치료할 수 있는 원위치료혈인데요. 먼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동맥의 요양관입니다. 요양관은 앞에 허리 부분에서 이미 나왔던 혈자리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침을 놓는 허리 가까이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무릎을 치료하는
혈자리가 될 수 있겠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관은 앞서 나왔던 허리에 사용했던 혈자리입니다. 그때 요양관은 인체의 양기를 하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양기가 무릎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무릎을 좋아지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요양관은 특히나 양기가 약화되어 헌행한 경우, 노인성으로 무릎이 차고 시리고 아플 때 이 혈자리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혈자리는 단 한 가지만 치료하진 않습니다. 혈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혈자리가 다양한 질병에 응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목 관절의 수술입니다. 먼저 아킬레스건 파열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은 종아리 근육이 힘을 주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족배굴대는 힘이 강하게 발생되었을 때 많이 파열됩니다. 아킬레스건은 주로 파열된 힘줄 위아래를 당겨서 둘 사이를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약간 족저굴곡된 상태로 고정하여 이어진 곳에 장력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끊어진 곳이 서로 이어져 암으로 붙을 수 있도록 해주며 어느 정도 암으로 붙게 되면 발목의 각도 조절을 점차적으로 직각이 되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ROM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킬레스건은 재파열되는 확률이 다른 곳보다 높은 부위라 충분한 재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재활 과정에서 재파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자들이 재활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족배 굴곡하는 ROM 운동이 필수인데 족배 굴곡을 하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당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증과 두려움 때문에 ROM 운동을 대충 하게 됩니다. 이때 재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침을 놓고 종아리에 놓고 굳어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ROM 운동할 때 통증이 줄어들고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재활의 과정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목의 내외측 인대가 끊어졌을 때 수술하는 경우입니다. 발목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다치는 부위입니다. 특히 외측의 전거비 인대가 가장 쉽게 다치고 끊어지기 쉬운 구조물인데요.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도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주 다치고 발목의 불안정성도 보인다고 한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수술 후 발목의 ROM 회복, 재활 과정에서의 통증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침치료를 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발목 수술 후 치료는 원위부 치열보다는 근위부 위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근위부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족소양 담경의 혈자리 양릉천, 구허, 조기읍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족소양 담경은 발목의 외측으로 지나갑니다. 양릉천은 장비골근, 족지신근과 관계있기 때문에 족외과 주변의 질환에 좋으며 특히나 구허는 전거비인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혈자리입니다. 족태음 비경, 족소음 신경의 혈자리들은 모두 발목의 내측을 지나가는 혈자리입니다. 족태음 비경의 상구는 족내과 앞으로, 태계조해는 족내과 후방에 위치하여 족내과 뒤쪽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의 혈자리들 중 승근, 승산 혈자리는 종아리 뒤쪽에 위치하여 아킬레스건 질환들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골륜, 신맥은 족외과 주변, 특히 후거비인대, 종비인대의 질환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양명위경의 족삼리는 전경골근 위에 있어 발목의 삼각인대부 질환과 연관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 질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중 극상근에서 가장 흔하게 이상이 발생합니다.
극상근은 어깨 질환 중 가장 다치기 쉬운 곳이며 스포츠 활동, 특히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많이 하는 운동을 자주 한다든지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 극상근 파열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나이가 들면 크게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조금씩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상근이 많이 파열되어도 약간 붙어 있으면 팔이 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극상근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도 다른 어깨 근육들의 협력작용으로 생활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슬랩은 상완이두근이 관절 와순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깨를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같이 찢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깨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통증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해야 해서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재활의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회전근개나 슬랩 수술의 경우에는 어깨를 안정시켜주는 슬링이라는 것을 차는데 이게 상당히 큰 보조기이며 잘 때도 차고 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어깨 질환에 근위치열하는 혈자리입니다. 족소양 담경의 풍지와 견정입니다. 풍지와 견정은 승모근과 견갑거근과 관련이 많은 혈자리로 어깨를 움직일 때 피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이 혈자리를 사용하여 견갑골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양명 대장경의 비노는 어깨를 전반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삼각근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깨의 움직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견우, 거골은 극상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극상근 수술 후 재활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극상근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수태양 소장경의 견정, 노수, 천종과 수소양 삼초경의 결로혈은 어깨 후면의 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회전근개 중 극하근, 소원근은 견갑 후방에 위치한 근육들로 어깨 후방으로의 기혈순환을 좋게 합니다. 특히 극하근, 소원근 등의 어깨 후방 근육들은 잘 뭉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 운동할 때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혈자리를 사용하여 근육들을 풀어주어 기혈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 질환의 원위부 혈자리입니다. 수소양 삼초경의 중저 외관입니다. 수소양 삼초경은 어깨의 후측면을 따라 팔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깨의 후측면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명 대장경의 합곡 곡지입니다. 이 혈은 극상근과 관계되어 있다고 했던 견우, 거골혈과 같은 경락입니다. 극상근이 파열이 있고 염증이 퍼지게 된다면 곡지혈 부근에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상근 질환에 사용하고 극상근 수술 후 회복을 좋게 하려고 한다면 원위치열로 곡지, 합곡에 치료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수태양 소장경의 후계입니다. 수태양 소장경은 어깨 후면으로 경락이 뻗어 올라갑니다. 따라서 후계는 어깨 후면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재활의 과정에서 어깨 뒤쪽이 뭉치고 아프다고 한다면 후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주관절, 손목, 발목의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다음은 주관절, 손목, 발목의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 부분은 다른 부위와 달리 상대적으로 수술보다는 스플린트나 캐스트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경우가 많은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골절 후 재활과 외상으로 인해 인대나 힘줄에 염좌가 발생하게 되면 고정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재활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골절,
염좌 등의 외상에 사용되는 원위 치열하는 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암 어열방이라는 침법인데요. 족태음 비경의 태백, 수태음 배경의 태연을 보하고 수양명 대장경의 곡지를 사하는 방법으로 침을 놓습니다. 이 침법 이름 중에 어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혈이란 몸속 상처 부위에 나오는 염증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사암 어혈방은 이러한 어혈을 조절하여 흩어주고 병소 부위에는 새로운 혈이 가도록 도와주게 되어 병소 부위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 물질을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한의학적으로 보, 사 한다는 개념인데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플러스는 좋은 기운을 더해준다. 마이너스는 좋지 않은 기운을 빼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하는 방법은 경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침끝이 바라볼 수 있도록 침을 기울여서 자입하는데 침을 따라서 외부의 기운이 들어와 경락을 따라 흘러간다고 보면 되고요. 사하는 방법은 경락이 흐르는 방향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침을 자입합니다. 그럼 경락의 흐름이 침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연은 수태음 폐경의 경혈로 손목에 있습니다. 수태음 폐경은 몸의 중심에서 손끝으로 향해서 가는 경락이기 때문에 보하는 방법으로 침을 놓으려고 한다면 손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침의 방향을 기울여서 자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락의 흐름이 침을 따라 들어온 외부의 기운과 더해져서 더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하는 경혈인 곡지는 수양명 대장경의 경혈로 손끝에서 몸으로 흘러가는 경락입니다. 따라서 기운을 빼내려고 한다면 경락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침을 자입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락의 흐름이 침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자, 먼저 주관절 질환입니다. 주관절 염좌는 보통 넘어지면서 많이 발생합니다. 넘어질 때 땅을 잘못 짚거나 넘어지며 주관절이 땅에 직접 충격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서 핸들을 꽉 잡았을 때도 주관절 질환이 나타납니다. 주관절 골절은 보통 뼈가 분쇄되거나 정상 위치에서 많이 벗어났다면 수술을 하게 되지만 보통은 팔꿈치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그렇게 몇 주간을 고정한 후 풀게 되면 관절도 굳어지게 되는데요. 주관절의 골신에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골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재골절에 대한 불안감으로 골신 운동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절의 골신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침을 놓아야 하는데요. 합곡, 곡지는 수양명 대장경의 경혈로 주관절 외측의 기혈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중저, 외관, 천정, 청래년은 수소양 삼초경의 경혈로 주관절 뒤쪽의 흐름을 좋게 하고요. 후계는 수태양 소장경의 경혈로 주관절의 내측 후방으로 경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척택은 상완 이두근건의 요골 쪽 모서리에 위치해 있고 곡택은 척골 쪽에 위치해 굴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완관절 질환입니다. 완관절은 작은 뼈들이 모여 있으며 다양한 인대와 힘줄이 지나가는 매우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완관절 염좌나 골절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넘어질 때 땅을 짚으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몸이 충격이 받지 않도록 보호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많이 다치게 됩니다. 특히나 골절은 주상골에서 많이 발생하고 TFCC,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을 입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인대와 힘줄, 뼈 등이 다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조물들이 작고 조밀하며 사람은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다쳐도 오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손목을 다치게 되면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심한 경우 캐스트나 스플린트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정을 많이 하고 난 후에 풀게 되면 왕관절의 ROM이 많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의 ROM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료 혈자리는 먼저 수고름 심포경의 내관과 대릉입니다. 이 두 혈자리는 손목의 전면 중앙에 있는 혈자리로 외상으로 인해서 손목의 전면이 아플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수소양 3초경의 양지 외관은 손목의 후면에 있는 혈자리로 손목이나 손등에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태양 소장경의 양곡은 손목의 척측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는 손목의 척측이 아플 때 사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TFCC가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수양명 대장경의 양계입니다. 이 부위는 손목의 요측이 아플 때 사용하고 손목에 건초염이 있을 때도 좋습니다. 발목 질환에 대한 염자와 골절, 침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목의 염자로 발생할 수 있는 인대들을 쭉 나열했는데요. 내측의 삼각인대보다 외측인대의 염자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외측의 인대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전거비 인대가 가장 많습니다. 1도 염자는 발목의 고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2도 염자부터는 발목의 고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 상태에는 발목이 붓게 되고 열이 나고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에 발목의 압박 분대가 필요하며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도 염자도 고정이 필요하거니와 인대가 심하게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벌전 프랙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정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의 고정이 끝나게 되면 발목은 움직이지 않는 기간 동안 굳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ROM 회복을 위주로 재활을 하게 되는데 앞선 PPT에서 설명드린 그 혈자리들을 쓰시면 됩니다. 또한 그 혈자리들에 구애받지 마시고 전경골근, 족지신근, 비골근, 후경골근 등 발목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근육들을 찾아서 침을 자극해주면 굳어진 근육들이 풀어지고 그 근육들 따라서 주변 조직들도 같이 풀리게 되며 유연해지게 됩니다. 환자의 재활에 있어서 침술의 효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부위의 기혈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수술 부위의 기혈 흐름이 좋아져서 수술 부위가 잘 아무는 데 도움이 되고 골절이 일어난 곳은 뼈가 잘 붙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ROM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위해 ROM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술 부위의 염증으로 인해서 주변 조직이 붓고 관절도 붓기 때문에 관절을 구부리게 되면 관절 조직의 압력이 증가되어서 관절이 터질 듯하고 그 반응이 통증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이 상태에 대해서 무서워하게 되고 재활 운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침치료를 통해서 관절 부위의 기혈 흐름을 좋게 해주어 부종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게 된다면 몸의 어떤 부위든지 그대로 굳어지게 되고 근육도 장시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관절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 매우 뻑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육에 침을 놓게 되면 근육이 풀어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 과정 중 관절을 움직이는데 부드러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여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질병에 있어서의 한방 재활로서 침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한방 재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추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먼저 추나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나의 추는 밀다 라는 뜻이고 나는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추나라는 말은 밀고 당긴다 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 추나요법을 정의하는 설명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추나 테이블 등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을 의미합니다. 동양의 추나요법은 3000년 전부터 의료행위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매우 오래전부터지요. 동양에서 손을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문헌적으로는 황제내경이라는 고대 문헌에서 도인안교라는 말로 그 행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국도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도가에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도인안교하는 등으로 중국과 함께 발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손가락으로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부를 밀기도 하고 진동을 주기도 하며 두드리고 관절을 고신시키고 당기고 피부나 근육을 잡아 올리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후 1400년대부터 나라에서 의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되고 각종 수기요법에 대한 책들이 출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한국의 수기요법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KSCMM, Korean Society of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and Nerves가 설립되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전수되었던 수기요법들이 추나의학으로 통합되고 정형화되지 않았던 추나기법의 모태가 학문적인 정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한의과 대학에서 추나의학을 정규 교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학회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의 수기의학과 유럽의 수기요법,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등과 교류를 주로 했으며 미국 정골의학협회 AOA와 학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FIMM,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Manual Musculoskeletal Medicine 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FIMM은 수기 근골의학에 있어서 세계 범위에서 높은 수준의 수기 근골의학의 표준을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국제 조직으로서 정규 의료인들로 구성된 23개 국가별 학회 간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채널을 통해 근거 중심의 연구를 함께 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입니다. 따라서 이 기구에 가입한 한국의 추나학회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서 각 국가의 우수한 수기요법을 전통적인 추나요법과 함께 흡수하여 보다 한국의 여건에 맞는 실용적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추나요법에 대한 교육을 저희 한방재활의학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추나요법은 앞서 말씀드린 한방재활의학의 치료 범위에서 자세 불균형에서 오는 이상을 치료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어진 근골격을 교정하는 부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몸의 전신적인 관점에서의 자세를 교정하여
향후 나타나게 될 자세 이상에서 오는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임상연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